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면전이 예상 외로 장기화가 된 상황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를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명목으로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당장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올리고 그 외에 미국의 이권을 몰아주는 기타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킬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의 역대급 역공이 나오며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존 분담금의 10배, 그 이하로는 절대 도장 찍지 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괌과 오키나와에서 뜨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심지어 영내 미군 가족들의 체류 인프라 비용까지 전부 그쪽 청구서에 달아 워싱턴 백악관 지하의 보안 회의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방 안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건조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안보비용재조정 태스크포스 소속 전략분석관 에단 블레이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트럼프의 저 노골적인 채권 추심 같은 요구가 가혹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비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국이고 그들은 최전방의 절벽 끝에 서 있는 클라이언트 국가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한국은 분노하고 언론은 들끓고 정치인들은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결국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지갑을 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동맹의 거래 논리였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머릿속의 프레임은 확고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한국 측 협상단이 동맹의 피와 헌신을 들먹이며 읍소할 것을 기대하며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용산의 지하 깊숙한 곳 국가안보실 전략조정비서관 강서윤을 비롯한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을 마주한 순간 무언가 심하게 어긋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예상했던 초조함도 모욕감의 찬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비용 청구 구조는 잘 보았습니다. 강서윤 비서관이 서류를 가볍게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찌꺼기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서의 금액을 논의하기 전에 영수증에 적힌 항목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군요. 블레이크 분석관님, 당신들은 지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방패의 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당신들은 우리가 구축해놓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플랫폼 위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소국의 흔한 자존심 세우기용 수사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북한이라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핵폭탄이 바로 옆에 있고 요즘은 중국도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점점 드러내며 영해 및 영공 침범을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제에 감히 미국 앞에서 배짱을 부린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제 비웃음도 잠시 갑자기 회의실 전면의 벽이 통째로 열리며 거대한 스크린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합방공 및 지휘결심망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작전 통제실이었습니다. 통합방공 전문가라는 윤태현 실무자가 패널을 조작하자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해안과 러시아 연해주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레이더 감시망과 요격 궤적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 지금 한국을 비웃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을 보니 아직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신 것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국이 한반도라는 플랫폼에서 무엇을 공짜로 취해왔는지 그 진짜 영수증을 보여드리죠. 윤태현의 손끝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조차도 사실상 파편화된 시스템들의 억지스러운 기계적 결합에 불과합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일본과 괌의 레이더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하고 타격 부대에 지시를 내리기까지 미군의 레거시 시스템은 최장 15분이라는 치명적인 지연 시간을 갖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이자 유사시에 한국 대신 동북아를 감시해야 할 일본의 JADG 방공 통제 시스템은 아예 코미디 수준입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 가상적기 세대가 교차 비행을 하자 일본 측 데이터링크는 목표물을 7개로 복제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냈습니다.
그걸 수동으로 지우고 현장 지휘관의 요격 승인을 팩스로 주고받는 데만 무려 5분이 걸렸죠. 현대전에서 5분이면 미사일이 도쿄 한복판에 떨어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한 속도였습니다. PSI 조기 경보기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지상의 TPS-880K 국지방공 레이더와 이지스함이 사각지대를 완전히 덮어버린 데이터를 한국의 독자적인 AI 기반 통합 결신망이 0.1초 단위로 융합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직 실전 배치조차 못한 다영역 통합 지휘 통제망의 완성형이 이 좁은 반도의 지하에서 이미 완벽하게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악도 잠시 이내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의실 전체에 붉은 조명이 전멸하며 낮고 묵직한 경고음이 울리더군요. 모의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쪽에 위치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실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입니다.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군 연락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다급히 암호화된 통신기를 집어들고 괌과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빠르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낡은 전술 데이터링크는 위성 지연 현상 때문에 아직 발사 징후조차 화면에 띄우지 못하고 뱅글뱅글 로딩 아이콘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군이 이 긴박한 순간에 눈을 가린 채 허둥지둥대는 꼴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실무진은 단 한 명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뛰어다니거나 땀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던 컵을 내려놓는 정도의 일상적인 동작으로 시스템을 통제했습니다. 미상 항적 2개 포착, 고도 45km 돌파, AI 분석 결과 탄도탄 고각 발사 궤적 확인, 윤태현의 건조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AI가 즉시 요격 자산을 할당합니다. 상층 방어는 LSAM이, 하층 방어는 천궁2가 임계받습니다. 미군 평택 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상공 방어망 자동 활성화 완료. 소요 시간 8.4초. 단 8.4초.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이었다면 화면에 점 하나를 띄우고 관료주의적인 승인 절차를 밟느라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렸을 그 시간에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요격 고도를 분리하고 심지어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까지 완벽하게 전개해버린 것입니다. 미군 장교들은 자신들의 먹통이 된 콘솔을 버려두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국군의 메인 스크린에 의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LSAM의 다기능 레이더가 뿜어내는 가공할 만한 해상도는 탄도와 기만체를 분리해내는 것을 넘어 파편이 떨어질 예상 반경까지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낡은 레이더가 철새떼와 미사일도 구분 못해 경보를 울리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은 가히 압도적인 수준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최전방 요새를 옮겨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다행히 상황은 북한의 단순 엔진 연소 실험으로 판명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짧은 위기가 지나가고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무시하며 어떻게든 구겨진 미국의 체면을 살려보려 입을 열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의 미군의 확장 억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주둔하고 있으니 저들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강서윤 비서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동맹국을 향한 따뜻함이 아니라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채무자를 보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분석관님, 방금 당신네 평택 기지를 향해 떨어질 뻔한 가상의 파편을 막아낸 건 당신들의 구형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우리의 천궁투였습니다. 당신네 사령부는 방금 전까지 상황 파악은커녕 위성 연결조차 못하고 있었죠. 만약 미군이 이 반도에 혼자 고립되어 있었다면 당신들의 그 잘난 전략 자산들은 요격 회피 기동을 할 3분의 시간조차 벌지 못하고 활주로 해서 잿더미가 되었을 겁니다. 즉, 북한이 정말로 미국까지 닿는 미사일을 개발하기라도 하는 순간 미국 본토는 그대로 불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까운 곳에 적국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깔아놓은 이 거대하고 치밀한 신경망 속에 기생하며 생존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형, 한국의 방위산업이 찍어낸 압도적인 센서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매일같이 피 말리는 긴장 속에서 벼려낸 AI 통합 지휘망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를 유지할 최소한의 시야조차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해프닝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 한국이 이와 비슷한 혹은 훨씬 더 강력한 위기들을 얼마나 많이 포착하고 해결해냈을지 저로서는 상상조차 가지 않았죠. 즉, 우리가 누려온 것은 단순한 기지 임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만들어낸 시간과 생존 확률을 터무니없이 헐값에 착취하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방공망과 데이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태를 감시하는 우리의 최전방, 센서망 정보도 실시간으로 당신들 태평양 사령부에 먹여주고 있죠. 강서윤 비서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 10배의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계산해보죠. 이 엄청난 안보 플랫폼을 임대해 쓰는 대가로 도대체 미국은 한국에 얼마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까? 화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기존의 거래 논리를 고집하려 들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던 한국 측 스크린에서는 수천 개의 데이터가 살아 숨쉬며 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미군 장교들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만 닦아내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쪽의 인사들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은 명백해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건드린 것은 결코 만만한 동맹국이 아니라 잃는 순간 미국의 패권 자체를 흔들어버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워싱턴의 지시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마친 뒤 재개된 회의에서 예상치도 못한 주장이 터져나오더군요. 돈으로 안 되면 회로의 숨통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훌륭한 통합 지휘망을 껍데기로 씌워놨다 한들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레이더의 암호화 모듈은 결국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단순한 비용 청구에서 기술, 통제라는 비열한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급파된 미국 방산업계의 로비스트이자 협상가인 마일스 도너번의 목소리는 고급 윤활유를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 같은 독이 품어져 있었죠. 그는 사적으로 만났을 땐 그렇게도 역겨울 수 없는 뱀 같은 인간이지만 협상에서 같은 편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든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한국에겐 최악의 상대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그의 입놀림 덕분에 1차 협상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작전, 통제망 앞에 구겨졌던 제 자존심은 이제 보이지 않는 기판과 코드의 세계에서 한국을 다시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은밀한 희망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마일스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미 국방부의 인터페이스 인증 도장 하나, 교전 통제용 핵심 RF 모듈 하나를 서랍 속에 2달만 처박아두면 저들의 콧대 높은 생산 라인은 그 즉시 고철 더미가 될 테니까요. 저는 한국 측이 이 보이지 않는 압박 앞에서 드디어 당황하거나 분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의 강서윤 비서관은 이번에도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일스 씨, 청구서 액수 대신 부품 카탈로그로 협박의 종류를 바꾼 모양인데 워싱턴의 서류 위에서 펜대만 굴리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당신들이 쥐고 있다고 믿는 그 목줄이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거대한 방산반도체 연계 생산 클러스터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몇 번이나 거치고 들어선 통합시험평가 센터의 내부는 군사시설이라기보다는 미래 도시의 반도체, 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 너머로 수천 개의 AESA, 레이더용 송수신 모듈과 유도무기용 전자 기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장 총괄을 맡은 한지우 책임연구원이 태블릿을 든 채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외교관의 그것이 아니라 1분,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현장 엔지니어의 서늘함이 배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방산 라인은 이미 심각하게 늙어버렸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회로 보드 하나를 설계하고 열 충격 테스트를 거쳐 군사 규격 인증을 받는 데만 1년에서 2년을 허비합니다. 그 기간 동안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미국은 이제 현실의 안주함에 따라 늙어버린 국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며 자주 거론되는 일본의 미쓰비시 방산 라인은 아예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레이더 모듈 조립 라인에서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수작업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 정신은 개뿔, 실제로 까보니까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일본 측이 개발하던 신형 레이더 모듈은 발열 제어에 실패해 테스트 중 기판이 통째로 녹아내리는 총극을 빚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생태계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계 최고 밀도의 메모리와 초미세 공정 칩들이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의 설계에 라인을 거치며 불과 몇 주 만에 군용으로 패키징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 압도적인 생산 전환 속도가 그대로 군수 산업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징발 체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떻게 민간 생산과 군수 산업이 이렇게나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길래 민간과 군이 이렇게나 압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미국이 50년은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한 시스템으로 제가 살아생전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그것도 한국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도 잠시 클러스터 전체의 묵직한 경보 텍스트가 홀로그램 패널에 떠올랐습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해안과 동해 방공식 별구역 양쪽에서 중국의 대규모 군사 도발 징후가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며 한국 공군이 긴급 대응 태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요격망의 촘촘한 유지를 위해 현재 최종 통합 라인에 있는 천궁2의 추가 포대의 물량과 전투기용 AESA 모듈 수백 개가 당장 일선에 배치되어야 하는 극도의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일스 도너번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위성 전화로 워싱턴에 연락을 취하더니 태연한 얼굴로 강서윤과 한지우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금 미 국무부에서 록히드 측이 공급하기로 한 전력 통제 모듈과 미사일 연동, 소프트웨어 패치에 대해 수출 통제 행정 보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판을 조립하실 수 없을 겁니다. 당장 전력화가 급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워싱턴에 특별 승인을 요청해 드릴까요? 전형적인 볼모 잡기였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회로의 흐름을 끊어버림으로써 한국이 결국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완성할 수 없는 종속국임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죠. 저는 역시나 마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역겨운 인간이라며 오만상을 찌푸리면서도 그가 같은 편이라는 사실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한국 측이 얼굴을 붉히며 워싱턴에 항해 전화를 걸거나 결국 마일스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한지우 책임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반응만을 보일 뿐이더군요. 그녀는 마일스를 마치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쳐다보듯 한번 쓱 보더니 무전기를 들고 건조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 측 전력 통제보드 및 펌웨어, 최종 라인에서 반이 폴드 걸렸습니다. 라인 세우지 마세요. 즉시 플랜 B로 꺾습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대체 통합보드 라인으로 스위칭하고 병렬 검증용으로 준비해둔 국산 소프트웨어 브랜치 올려서 조립 속도 15% 올리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핵심 모듈이 끊겼는데 라인을 세우지 않고 꺾는다고요? 그것도 즉석에서. 대체 보드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보드를 체계에 통합하려면 열순환, 진동 버퍼링, 전자기 간섭 테스트까지 군사 규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걸 지금 당장 끼워 넣겠다고요? 당신 미쳤습니까? 괜히 허세 부리다가 더 큰 참사를 일으킬 셈입니까? 한지우, 책임이 저를 향해 처음으로 차가운 조소를 날렸습니다.
그건 당신네 미국 방산 카르텔이 독점 구조 속에서 시간 끌기 놀이를 할 때 얘기고요. 블레이크 분석관님, 여긴 한국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속도 따위는 여기서 절대로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서류 도장을 기다리느라 최전방 교대조의 목숨을 담보로 잡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거대한 자동화 검증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150도를 미친 듯이 오가는 열충격 챔버와 포탄이 터지는 수준의 진동을 가하는 테스트 베드 안에서 한국산 대체 기판들이 실시간으로 가혹한 고문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수십 개의 센서와 AI 시뮬레이션이 결합된 한국의 자동화 평가 시스템은 미국의 낡은 연구소에서 석 달이 걸릴 물리적 검증 과정을 단 48시간 만에 압축해서 끝내버리고 이미 예비 승인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부품을 끊고 목줄을 조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세계 최강급 기업들의 기술력을 동원해 민간 반도체 생태계의 고집적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 자체적인 우회로를 완벽하게 파놓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부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효율을 위해 써주고 있었을 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장들이 부품 하나가 안 들어와서 몇 달씩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을 때 한국의 컨베이어 벨트는 경로를 비틀어 기어코 전장의 시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AESA 모듈이 대체 보드를 품은 채 완벽한 군사 규격을 통과하며 상자에 담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폭력을 기술의 속도로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지우의 태블릿과 연동된 메인 대시보드의 출하 스케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군 납품 물량 옆에 익숙한 코드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 이지스함들의 레이더 개량 사업에 들어가는 열관리 모듈, 주일 미군 전투기들의 긴급 수리용 고밀도 연산보드, 심지어 미 본토에서 생산되는 유도 무기에 들어갈 핵심 패키징 물량까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다고 오만하게 떠벌렸지만 정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을 유지하는 시간과 생산성은 이 한국의 거대한 전자반도체 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던 거였죠. 마일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라인이 한국의 방어망뿐만 아니라 우리 미군의 작전 대기태세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협상 테이블에서의 알량한 우위를 위해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다니 역시나 역겨운 인간이었죠. 만약 한국이 플랜 B를 가동하지 못하고 라인이 정말로 멈췄다면 한국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끝장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우리 미 해군 구축함들의 레이더 부품 공급이 끊기고 정비 창고에 박힌 전투기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해 깡통이 되었겠죠. 동맹국의 방어막은 물론이고 자국 군대의 목숨과 준비태세마저 협상의 카지노 칩으로 써버리는 짓.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 아니라 제 조국 미국의 비열한 계산법에 깊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마일스 도너번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억지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자체적인 우회로가 있다니 다행이군요. 국무부의 행정보류는 어차피 일시적인 것이니 저희도 조만간 다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서윤 비서관이 마일스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나직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라인에 멈춤 없이 전선의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방금 당신이 끊어버린 그 부품 거래처 때문에 내일 아침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당신네 칠함대 소속 함정들의 레이더 보드 납품 일정이 3주는 뒤로 밀리게 생겼군요. 이 책임은 블레이크 분석관님이 워싱턴에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시보드 위에서 미군의 물량 스케줄이 붉은색 지연 알림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마일스의 얼굴은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 서류 가방을 고쳐주었지만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빗나갔다는 것은 이 방 안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에서 무패 신화를 쓰던
천하의 마일스마저 완전히 개박살내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클릴룸 너머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판들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쥐고 흔든다고 믿었던 기술의 목줄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목에도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착했고 미국은 거칠에만 남은 오만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시계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돈이나 기술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태계로 전쟁의 시간을 지배하는 이 무서운 나라를 상대로 과연 미국은 언제까지 상전 행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도 잠시 이내 제 귀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해상 전력을 다른 동맹국 항구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역시나 빠르게 정신을 차린 마일스. 도너번의 이 은근한 협박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미국이 빼어든 새로운 형태의 채찍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된 지렛대를 찾았다고 안도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한 나라였다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결국 미국은 한국을 올가멜사스를 찾아버린 거죠. 까놓고 말해서 돈이나 보이지 않는 부품 따위가 아니라 미군의 압도적인 기동성 자체를 무기로 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한국이 아무리 버텨도 미 해군의 거대한 함대들이 일본이나 괌 혹은 호주로 기술을 돌려버리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제국다운 오만한 발상이었죠. 하지만 제 알량한 안도감이 가장 비참한 형태의 부끄러움으로 박살나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태평양 작전 구역에서 대만 해협의 긴급 억제 임무를 수행하러 이동 중이던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에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붉은색 긴급 보고가 회의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원인 불명의 충돌인지 시스템 피로 누적인지 구축함의 추진축과 하부 선체 일부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자력 항해가 제한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며칠 뒤로 예정된 연합해상 방어망의 거대한 축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마비될 위기였죠. 이 함정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인도태평양의 미사일 방어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절명의 상황에 중국이 돌발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건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이 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마일스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태평양 사령부에 연락해 일본 요코스카나 사세보의 해군 수리창으로 배를 예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도크는 이미 밀려드는 미군 함정들의 일상적인 정비 물량으로 꽉 차 있었고 무엇보다 이 정도 규모의 파손을 진단하고 부품을 새로 가공해 교체하려면 최소 6주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6주라니요. 현대해전의 타임라인에서 6주는 한 국가의 운명이 3번은 바뀌고도 남을 영겁의 시간입니다. 진주만이나 하와이로 예인하는 것은 아예 논외였습니다. 예인선에 끌려 태평양을 건너는 그 느릿느릿한 시간 자체가 미 해군의 끔찍한 전력 공백이자 전 세계를 향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 노출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지금은 이란과의 전면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인선을 이용하는 건 사실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죠. 결국 마일스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한국 측 카운터파트 강서윤 비서관을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강 비서관은 승자의 미소를 짓지도 우리의 오만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태블릿을 조작해 남쪽으로 향하는 헬기 이륙 일정을 잡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해양 인프라의 심장부,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 현장이었습니다. 헬기 위에서 내려다본 그곳의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마치 잘 훈련된 강철 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십 개의 드라이 도크 안에서는 쇳물과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튀어오르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해양 군수 지원의 심장이자 국가급 정비 인프라가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 현장이었습니다. 헬기 착륙장에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 소매에 검은 기름때가 묻은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해양 특수선 정비 총괄을 맡고 있는 박도연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외교적 수사나 의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방수 패널을 마일스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함 손상 부위 및 정비 소요 모델링 결과입니다. 3번 드라이 도크를 긴급 비워두었고 예인선 4척이 이미 출항에 해당 함정을 에스코트 중입니다. 마일스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아직 정식으로 수리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인선부터 보냈다고요? 그리고 이 견적서에 적힌 턴어라운드 일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8일 만에 하부 선체 절단과 추진축 모듈 교체를 끝낸다는 겁니까? 본토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도 이건 최소 3개월짜리 프로젝트입니다. 박도연 책임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회의실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며 전력 재배치 운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파손 부위의 스캔 데이터를 넘겨받아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3개월이 걸리는 건 당신네 조선소들이 부품 하나 깎을 때마다 이리저리 결제 서류를 돌리고 하청업체 일정을 맞추지 못해 도크를 놀리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다릅니다. 배가 도크에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서 30km 떨어진 협력업체 단지에서 교체할 선체, 블록과 추진축 부품의 특수강 주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물 밖으로 들어 올려지는 순간 밤샘 교대조가 투입되어 손상 부위를 절단할 거고 정확히 48시간 뒤에 새로 제작된 모듈이 항만 물류망을 타고 도착해 크레인에 매달릴 겁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과장도 없는 끔찍할 정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한국의 이 거대한 해양, 인프라가 어떻게 기적 같은 시간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습니다. 미 본토의 해군 정비창들은 낡고 병들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은 은퇴했고 하청업체 생태계는 붕괴되어 수리 부품 하나를 구하려면 몇 주를 대기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제조 강국의 몰락이었죠. 일본이요? 일본의 야드들은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융통성 없는 경직된 매뉴얼과 디지털 전환 실패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야말로 미국보다도 더욱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같은 세계고급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부산과 울산을 잇는 거대한 항만 물류망, 수천 개의 정밀 부품 및 특수 용접 하청업체들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교대 근무 시스템, AI를 활용한 완벽한 도크 스케줄링, 그리고 무엇보다 데드라인을 목숨처럼 여기는 현장 노동자들의 무서운 헌신과 기율이 결합되어 있었죠. 미국이 이지스함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만들어냈다면 한국은 그 무기를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과 공간을 통째로 빚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드라이 도크가 내려다 보이는 통제실에서 참담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명탑 아래서 수백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우리 미 해군의 군함을 살려내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마일스가 커피를 들고 제 다가와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 보라고, 에단. 결국 저들은 우리 배를 고쳐주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지 않나. 겉으로는 뻣뻣하게 굴어도 결국 우리의 달러와 동맹이라는 우산이 필요한 거야. 귀여운 녀석들 같으니라고. 앞에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결국 미국 앞에서 알랑방귀나 뀌는 가련한 소국의 한계인 거지. 이번 수리건이 끝나면 오히려 이걸 빌미로 방위비 협상에서 한 발 더 양보하라고 압박할 수 있겠어. 저는 컵을 쥐고 있던 손에 핏대가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일스, 당신 눈에는 적의 달러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를 향해 가시 돋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돈이 아쉬워서 밤을 새우는 게 아닙니다. 이 도크의 회전율과 출항 일정을 맞추는 것이 곧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바다를 지키는 진짜 안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고 자존심을 부린다고요? 그들이 허세를 부릴 거였으면 애초에 미국에 대한 공급망을 끊어버리고 이란과의 전면전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말려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한때 피를 나눈 혈맹국으로서 미국에 최소한의 아량을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툭하면 함대를 딴 곳으로 빼겠다고 협박했지만 정작 그 함대가 고장났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이 좁은 반도의 조선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들 없이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수리 공장의 지붕 아래로 비참하게 기어들어 온 겁니다. 개처럼 말이죠. 마일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도연 책임이 우리 대화의 냉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조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1차 용접 결함 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06시에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고 도크 아웃 진행합니다. 미 해군 측에 내일 정오면 자력 항해로 작전 구역 복귀가 가능하다고 타전하십시오. 아, 그리고 도너번 특사님. 박도연 책임이 통제실을 나가려다 말고 멈춰서서 마일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동성을 무기로 함대를 재배치하시려거든. 부디 그 함대가 고장나지 않도록 기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해군의 KDDX 건조 일정 때문에 미군 배를 끼워 넣을 도크 슬롯이 6개월간 꽉 차 있거든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통제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상처를 완벽하게 꿰맨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위풍당당하게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미국의 낡은 자존심이 형체도 없이 붕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함대는 다시 기동할 수 있게 되었고 당장의 전략적 구멍은 메워졌지만 이 며칠간의 소리 없는 전쟁에서 진짜 패배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했습니다. 언제든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워싱턴의 오만은 쇳가루 날리는 한국의 조선소 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혔습니다. 저는 이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무서운 인프라의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위에 있다는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뼛속 깊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국을 압박하고 분단비 10배를 강탈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압박의 주도권은 이미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도 잠시 인의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리적인 방어망이나 정비 인프라가 뛰어나도 결국 전장에 눈이 멀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먼저 쥐고 결정을 내리는 쪽이 최종적인 목줄을 쥐는 겁니다. 다음 날 마일스 도너번이 또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이 은밀한 속삭임은 해상 정비, 인프라에서 처참하게 구겨진 미국의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동맹국들에게 행사하는 가장 우아하고도 폭력적인 통제 수단, 즉 정보의 비대칭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공장을 돌리고 배를 고쳐도 저 하늘 위를 떠도는 정찰위성의 시야와 전 지구적 신호, 정보 수집 능력 없이는 결국 장님에 불과하다는 오만한 전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이 추악한 정보 통제 논리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협상은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 커리어도 무사히 유지할 수 있겠죠. 또한 돈이나 부품, 노동력 같은 물리적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밀렸을지 몰라도 적어도 상황을 통제하고 해석하는 권력만큼은 여전히 제국인 미국의 전유물이어야만 제 알량한 자존심이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비교 우위는 가져가되 압도 우위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제 솔직한 속내였어요. 하지만 그 얄팍한 안도감은 서해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기괴한 이상, 징후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들이 기만 기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발진한 전자전기들이 대량의 재민 전파와 가짜 항적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회색지대 도발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항적과 진짜 위협이 뒤섞여버렸습니다. 저는 즉각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감시 자산들이 이 혼란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길 기다렸습니다. 마일스 역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국 측이 제발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애원하러 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서윤 비서관은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저와 마일스를 이끌고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국군 독자합동정보융합센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방의 공기는 이전의 회의실들이나 조선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서늘하며 숨막힐 듯한 인지적 압박감이 짓누르고 있었죠. 수십 명의 정보 분석관들은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오직 짧고 건조한 교신음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군 사령부조차 아직 회선, 지연과 필터링 문제로 띄우지 못한 서해안의 실시간 융합 상황도가 이미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군 감시정찰 융합 통제를 맡고 있는 윤태현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화면 속에서 전멸하는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오류를 막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죠. 미 7함대 소속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현재 작전 구역 K4 섹터에서 선회 중, 중국 측 전자전기가 뿌린 가짜 대공 미사일 추적 신호에 로곤 당했다고 판단. 미군 통제소가 해당 기체의 우측으로 30도 긴급 회피 기동을 지시하려고 합니다. 분석관 한 명의 다급한 보고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군의 시스템은 중국이 만들어낸 12개의 가짜 유령 항적을 진짜 위협으로 오인하고 우리 미군 초계기에게 긴급 회피를 지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피 경로 끝단에 뭐가 있지? 윤태현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북한 지역입니다. 평소에는 비어있는 곳이지만 잠깐 425 사업정찰위성 SAR 영상 방금 다운링크 되었습니다. PSI 조기경보기가 수집한 지상 여론 데이터와 실시간 병합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독자 정찰위성인 425 위성이 구름과 악천후를 뚫고 찍어낸 지형 데이터가 PSI가 탐지한 미세한 열 신호, 그리고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잡아낸 전파 신호와 결합하는 데는 단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전 지구적 정보망은 너무 방대하고 절차가 복잡해 서로 다른 센서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데 최소 10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걸 최적화할 두뇌가 부족해서 사실상 실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더군다나 이 지역의 감시를 보조한다는 일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한국을 버리고 대체제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일본의 정보 자산은 이전에도 중국의 민항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허위 경보를 뿌려대는 바람에 동맹의 네트워크를 엉망으로 만든 전적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이 비좁고 극도로 위험한 전장만을 위해 훈련된 짐승 같은 자체의 AI 융합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AI는 수만 번의 과거 도발 패턴을 학습해 중국의 기만 전파인지, 북한의 실제 움직임인지, 지역의 지형지물 반사파인지를 단숨에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회피 경로 끝단황에도 계곡 사이 북한 SAO 지대공 미사일 포대 전개 확인되었습니다. 레이더는 끄고 여럿만 켜둔 상태로 매복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가짜 신호는 미군 초계기를 겁먹게 만들어 회피 기동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고, 북한은 미군 기체가 회피 경로로 꺾어 들어오는 순간을 노려 진짜 미사일의 조준경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의 거대하지만 둔감한 센서망은 이 섬세하고 악의적인 연합 함정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지시대로 포세이돈 초계기가 우측으로 기술을 돌렸다면 14명의 미군 승무원들은 그 즉시 차가운 서해 바다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도 아무런 눈치도 못 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란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이슈화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이슈화가 된다고 해도 이미 병력들이 이란에 죄다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악조건을 노린 중국의 역겨운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즉시 주한미군 제7공군 연동망으로 C-12 경보 타전에 미 초계기 당장 회피 기동 취소하고 고도 낮춰서 정남향으로 이탈하라고 전해 30초 늦으면 쟤들 다 죽어. 윤태현의 짧고 굵은 외침과 동시에 방 한 구석에 파견. 나와 있던 미군 연락장교들이 미친 듯이 암호 통신기를 붙잡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이나 하와이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지연되고 오염된 미국 측 스크린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국의 AI가 정제해 낸 전술 화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군을 살리기 위해 한국군의 경보를 그대로 미군 초계기에 복창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가장 처절하고도 명백한 행동으로 증명된 의존이었습니다.
초계기가 한국군의 지시대로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매복망을 벗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그제야 정보센터 내부의 공기가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윤태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미군을 향해 잘난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른 세수를 한 번 하고는 다시 다음 미확인 항적을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에게 방금 전의 기적 같은 정보 융합은 국가적 자랑거리가 아니라 실수하면 아군의 목숨이 날아가는 숨 막히는 책임감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저는 워싱턴의 안보학교에서 배웠던 70년 전 한국전쟁의 참담한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적의 전차가 코앞까지 밀고 내려오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수도를 내어주었고 미군의 레이더와 정찰기에 모든 눈과 귀를 의지해야만 했던 완벽한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피난민의 후손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지능형 감시망을 스스로 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맹인이 될 뻔한 미군의 눈을 밝히며 동맹국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압도적인 기술력은 단순한 우월감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정보가 없어 무력하게 국민과 전우를 잃지 않겠다는 피와 눈물로 벼려낸 처절하고도 숭고한 역사적 결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의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차단하면 이 나라가 장님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하루가 멀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력을 향해 기만과 도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밀도 높은 감시망과 융합, 인공지능을 통해 그 모든 더러운 인지전의 노이즈를 걸러내고 미국이라는 둔중한 동맹국의 눈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도발을 막기도 버거울 텐데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우산을 나눠 쓴 것이죠.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병력과 자산이 오판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자신들의 피 말리는 긴장감과 기술력을 갈아 넣어 우리를 무료로 경호해주고 있었다니. 그러고도 어떠한 생색도 없었다니. 지금 우리가 누굴 협박하러 왔다는 말인가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져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상황이 잘 통제된 것 같군요. 역시 한미연합 자산의 감시망은 훌륭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정보 공유 협정의 옆에 서 있던 마이스가 애써 태연한 척, 방금 한국이 단독으로 미군의 목숨을 살려낸 이 압도적인 성과를 연합의 공으로 희석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동료인 마일스에게 아니, 우리가 고수해온 낡고 오만한 미국의 논리 그 자체의 끔찍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미군 승무원 14명의 목숨이 한국의 융합 스크린 덕분에 살아남았는데도 여전히 체면과 협상 우위를 지키려 드는 저 알량한 태도가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과시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맹렬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목숨조차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위선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정보가 차단될까봐 공포에 질려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눈과 귀가 둔해진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붉은 경고등은 꺼졌고 겉보기엔 위기가 지나간 듯했지만 제 내면의 양심과 확신은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짜준 그 잘난 거래의 대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제 커리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협박을 계속하라고요?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준 형제를 도리어 겁박하고 오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무섭고도 헌신적인 동맹국 앞에서 누가 누구를 지켜준다는 역겨운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도덕적 파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탈도 잠시, 이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분담금의 전향적인 증액과 동맹 기여도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워싱턴은 한반도에 제공되는 확장 억제의 수준과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해구사는 더 이상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인 성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해도 워싱턴은 한국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지막 선언은
이전의 어떤 협박보다도 노골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본질은 생존을 담보로 한 인질극이나 다름없었죠. 물리적인 기지 유지비나 부품의 단가 혹은 해상 정비의 시간 따위에서 번번이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에 막혀 체면을 구겼던 미국은 결국 자신들이 쥐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카드, 즉 조건부 해구산이라는 심리적 공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발언에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끔찍한 혐오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아들들을 살려준 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헌신적인 동맹국의 국민들이 머리에 이고 사는 실존적인 공포를 마치 상업적인 협상 테이블의 할인 쿠폰처럼 흔들어대는 짓을 하다니요. 마일스 도너번은 한술 더 떠서 위성사진 하나를 화면에 띄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일대의 깊은 산악지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 여러 대가 갱도 밖으로 기어나와 기동을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참 묘하군요. 북한이 48시간 내에 태평양을 향해 실거리 사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서 미 전략사령부의 비폭격기나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지 않는다면 서울의 금융시장과 시민들이 얼마나 큰 패닉에 빠질지 상상하기 어렵군요. 서명하시죠. 강 비서관님. 지금 당장 워싱턴이 요구하는 새로운 동맹 비용 구조에 동의하신다면 3시간 내로 괌에서 전략 자산이 이륙할 겁니다. 그것은 초읽기에 들어간 실질적인 전략적 타이머였습니다. 3시간. 그 안에 한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최고 수위 도발을 방관함으로써 한국이 미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려 들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강서윤 비서관이나 한국 측 실무진들의 얼굴에 절망이나 분노 혹은 타협을 위한 읍소가 떠오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 죄책감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강서윤 비서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했거든요. 그녀는 마일스가 내민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면의 보안 스크린을 켰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조건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오래전부터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변덕스러운 정치적 계산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대신 우리 스스로 벼랑 끝에 몰리지 않는 구조를 설계해왔죠. 스크린에 뜬 것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략사령부, 벙커와 전국 단위로 분산된 지하 결심망의 실시간 가동 현황이었습니다. 강 비서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전 통제를 맡은 윤태현 실무자가 패널을 조작하자 한반도 전역의 지형도 위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일제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몇백 발을 사들이고 적 기지 타격 능력을 갖췄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발사 명령부터 유도까지 전적으로 미군의 GPS와 통신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스위치를 끄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반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 없이도 적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뜯어낼 수 있는 한국형 독자 생존 및 억제 체계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깊은 바닷속을 자망 중인 거대한 검은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도산한창호급 KSS-3 잠수함이었습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의 심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한 우리의 전략 잠수함들이 당신들의 위성조차 모르는 심도에서 수주일째 매복 중입니다. 이 잠수함들의 수직 발사관에는 고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장착되어 적이 우리의 지상기지를 타격하더라도 바다 밑에서 즉각적인 보복, 해관보에 준하는 물리적 응징을 가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태현의 손끝을 따라 강원도와 충청도의 깊은 산맥 속에 숨겨져 있던 사일로와 이동식 발사대들이 위장막을 벗고 기립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현모를 비롯한 우리의 고위력 정밀 타격, 미사일들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느라 반나절을 허비하는 구형 모델이 아닙니다. 극도의 압력과 열을 견디는 고체 연료 발사체로 명령하달 후 단 3분 이내에 대기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전술에게 버금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이 괴물들은 북한이 버튼을 누를까 고민하는 그 짧은 찰나에 이미 수백 미터 지하 화강암 벙커를 뚫고 들어가 그들의 지휘부를 문자 그대로 증발시켜버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핵 보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조약의 앞장서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죠. 대신 우리는 핵 미사일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비핵화 미사일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한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핵 미사일 버튼을 누르려던 북한은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일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봤자 재래식 무기입니다. 적이 핵을 쏘면 어쩔 겁니까? 당신들의 그 잘난 지휘부가 먼저 날아가 버리면 이 모든 무기들이 주인을 잃고 고철이 될 텐데요. 결국 우리의 해구산과 조기경보 없이는 그래서 당신네 미 국방부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분산형 생존 지휘망을 구축한 겁니다. 이번에는 강 비서관이 매섭게 말을 끊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가 타격받아 수뇌부가 증발하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쏘아 올린 위성과 피스아이, 지상 레이더가 융합된 AI 지휘망이 살아남은 예비 지휘소나 심해에 잠수함으로 즉시 발사 권한을 이양합니다. 이른바 데드맨 스위치죠. 요격은 한층 더 두터워진 LSAM과 다층 방어망이 맞고 반격은 이 무자비한 보복 시스템이 자동 수행합니다. 즉, 우리를 굴복시키려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한반도의 하늘, 땅, 바다, 우주에 깔린 모든 신경망을 동시에 끊어야 하는데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숨이 막히는 압도적인 설계 논리였습니다. 한국은 허풍을 떨거나 감정적으로 미국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협박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미국의 조건부 보증이라는 오만한 레버리지조차 통하지 않게 만들 거대한 무대의 판을 자체적으로 갈아엎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현 실무자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우리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과시도 없었고 오직 피말리는 전선을 지켜온 자의 참담한 책임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워싱턴의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 해구산의 가격표를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건부 보증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장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당신들의 변덕스러운 결정을 기다리다가 우리 국민들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독자적인 생존의 사슬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일스 도너번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서류를 들이밀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한 자체 방어망이군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국경선 밖을 나서는 순간 인도태평양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건 여전히 미군입니다.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그만하십시오, 마일스. 제발 그 헛소리 좀 집어치우란 말입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미국 인사들이 당황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지만 제 안에서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린 도덕적 수치심과 확신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추악하고 기만적인 미국의 대본을 단 한 줄도 읽어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오만한 거짓말을 계속할 작정입니까? 마일스, 당신 눈에는 정말 현실이 안 보입니까? 저는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 미국 측 협상단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당신들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미 해군 함대가 박살났을 때 그 배를 며칠 만에 바다로 돌려보낸 건 미국의 조선소가 아니라 한국의 도크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자전으로 우리 초계기의 눈을 가렸을 때 미군 조종사들을 살려낸 건 낡아 빠진 우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국의 AI 융합 감시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유도, 무기와 레이더가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부품들도 전부 이 나라의 공장에서 나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참회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태평양의 패권국 행세를 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화력과 인프라로 무장한 이 거대한 방위 요새가 우리에게 전진기지를 내어주고 산업을 대주고 심지어 자기들 목숨을 걸고 최전방의 총알바지 역할을 자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지독한 동맹 구조에 진절머리를 내고 등을 돌린다면 미군은 하와이 너머로 쫓겨나 태평양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합니까? 정말 이 거대한 안보 플랫폼의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이란 말입니다.
제 발언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서윤 비서관이나 한국 측 실무자들은 제 말에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명백한 진실이 마침내 적국의 언어, 아니, 동맹국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그 순간을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자의 얄팍한 환희가 아니라 그동안 미국의 멸시와 비용, 압박 속에서도 피땀 흘려 이 거대한 시스템을 벼려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자존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조용히 뒤에 앉아있던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미군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일스의 손에서 그 어리석은 청구서 서류를 빼앗아 덮어버렸습니다. 블레이크 분석관의 말이 맞소. 우리는 오랫동안 이 동맹의 진짜 가치를 장부상의 숫자로만 착각하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소. 강 비서관님, 그리고 한국의 실무진 여러분, 미국을 대표해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합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가 비용 분담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에 동등한 재설계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다시 쓸 것입니다. 장군의 나직하지만 분명한 인정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국적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실체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청구서의 방향이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국 측 협상단이 쫓기듯 방을 빠져나갈 때 저는 마지막까지 상황실에 남아 스크린 위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며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붉은 점들과 데이터의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벼랑 끝의 공포를 이겨낸 나라. 강대국의 변덕스러운 보호장막 아래서 벌벌 떠는 대신 스스로 강철과 회로와 알고리즘의 장막을 쳐버린 이 경이롭고도 무서운 나라 앞에서 저는 미국인으로서의 뼈저린 패배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결코 미국의 방패 뒤에 숨어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스스로가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거대한 방패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 벙커를 나서는 제 귓가에는 마치 이 요동치는 세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듯 낮고 규칙적인 서버의 기계음만이 묵직한 여운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